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으면서 25년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외롭고 고단했던 결혼 생활이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껴줬던 사람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제 시아버지예요. 시부는 남편이 10살쯤 시모가 시누이를 낳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홀로 자식을 키우신 분이십니다. 그 후로 20여 년의 세월을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여자분을 만나시지도 않은 채 아이들을 묵묵히 키우셨죠. 거기다가 자신의 사업도 크게 키워내 2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셨어요. 대외적으로는 시부는 까칠하면서도 철두철미한 사업가셨어요. 그렇지만 집에서의 시부는 다정다감하고 따뜻하신 분이셨죠. 어떤 순간에서도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셨고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가 잊혀지지 않네요. 그래, 소연이라고 했지? 알다시피 우리 집에는 장우 엄마가 일찍 가서 없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애들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글쎄다. 아비가 보는 아들은 괜찮은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보는 남편의 모습은 어떨지 내가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한 가지는 내가 꼭 약속하마. 우리 아들이 속 썩이는 일을 해도 나는 항상 네 편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우리 장우 서툴고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한다. 아버님,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장우 씨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바로 아버님이세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들을 키우고 일을 해왔는지 장우 씨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본받고 싶다고도 했고요. 저 역시 아버님께서 홀로 아이를 키우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늘 나는 내가 부족한 아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우가 나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했을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구나. 어쨌든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지. 장우 동생도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순간이 오더라도 네가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생각하지 말고 힘든 일은 바로바로 말을 해주렴. 이제는 우린 식구야.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만나자꾸나.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저번에 저희 집에서 예단을 준비해서 보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거절을 하셨다고 하셔서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버님께서 집이며 신혼살림이며 다 준비를 해두셔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집까지 다 준비를 해주시니 저희는 예단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 볼 사이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니. 이렇게 앞뒤재면서 손익 따질 사이도 아닌데 누가 얼마만큼 더하든 덜하든 그런 건 상관없다. 난 우리 아들에게 어릴 적부터 신혼집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이미 신혼집에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새로운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장우 옆에 네가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장우 엄마가 일찍 떠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구나. 너희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산다면 난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단다.
시부는 결혼 얘기가 나올 때부터 신혼집이며 신혼살림까지 모두 싹 마련을 해두셨어요. 친정에서는 시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단을 넉넉히 보내려고 하셨지만 시부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부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만큼 더 진심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부를 찾아가곤 했죠. 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고 돌아가신 시모와의 연애, 결혼 스토리도 많이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와도 편해지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남편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시부 역시 저와 아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결혼 10년 차에 친정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해 저를 위로해 주셨던 분도 바로 시부셨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서 바로 오지 못했지만 시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오셨죠. 넋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대신해서 장례 준비며 손님 맞이까지 모든 일을 다 도와주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시부는 저에게 자신이 친정 부모가 되어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소연아, 10년 전에 너 시집 올 때 생각나니? 그때 사돈네께서 널 어찌나 귀하게 여기며 키우셨는지 내 두 손을 꽉 잡으며 잘 부탁한다 여러 번 부탁을 하셨단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지금도 생생해. 그 귀한 외동딸 시집 보내기 전까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니? 매주 나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너를 보면서 불편할 텐데도 노력하는 네가 누굴 닮았을까 했거든. 그런데 무슨 일 없어도 연락 와서 식사 한번 하자고, 차 한번 마시자고, 근교에 드라이브 가자면서 나를 챙겨주시는 사돈네의 모습을 보면서 비는 못 속이는구나 했어. 우리가 안 지는 10년이 되었지만 우린 아주 어릴 적 친구들처럼 매주 그렇게 만났단다. 난 소연이 덕분에 평생 친구를 얻었던 거지.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을 줄이야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 한 번도 아버님 만났다고 말해주신 적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항상 부모님께서 아버님 안부를 묻곤 했었어요. 자식들도 모두 다 나와 살고 있으니 혼자서 적적하시겠다면서 저한테도 자주 가서 들여다보고 얘기도 많이 나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장우 엄마가 그렇게 가고 나서 사실 나도 외로운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자식들 다 나가 살고 나니까 헛헛한 마음도 있었지. 그 마음을 가장 잘하는 사돈네께서 틈만 나면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셨어. 그 덕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애통하구나. 나에게는 사돈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절친들이기도 했어. 힘든 너의 마음을 내가 모두 다 알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친정이 되어줄 테니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전 사고로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게 가실 줄이야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 생각만 나는 것 같아요. 장례 치르면서 알게 된 게 엄마 아빠가 그동안 주변에도 정말 잘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장례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항상 저 생각해 주신 아버님께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네요. 한 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남편은 처음에는 챙겨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무신경해졌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항상 저를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시부의 말을 듣고선 저는 서서히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말 그대로 철이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잘해주셨지만 두 자식들은 받을 줄만 알았지 시부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죠. 수백억 대 자산가임을 알았던 남매는 항상 시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했어요. 둘째야, 이번에 들어간 회사는 좀 어떠니? 오래 다니기에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회사는 분위기도 괜찮고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 저번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전화 받기도 눈치 보일까봐 내가 전화를 못 해봤다. 아,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아직 한 달밖에 안 다녔는데 벌써 분위기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나 이렇게 회사에 다녀야 하는 거야? 그냥 아빠가 매장 하나 열어주면 안 되는 거고? 아니,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이 고작 그것뿐이니까. 아빠, 그러지 말고 나 회사 그만둘 테니까 그냥 매장 하나만 차려주면 안 돼? 정희야, 저번에 그래도 네가 그렇게 원하던 카페 해주지 않았니? 근데 그거 운영하기 힘들다고 1년도 못하고 다 접었는데 다른 매장 차려준다고 해서 오래 할 거란 보장도 없잖니? 너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지. 곧 있으면 30대인데 아빠도 이제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일도 못하고 그런데 정희 너도 자리 얼른 잡고 가정도 꾸려야 하지 않겠어? 아빠는 왜 나만 보면 결혼 타령이야? 그리고 회사는 안 가도 괜찮잖아. 그러면 어때? 아빠가 돈 많은데. 그냥 그거 받고 나 일 안 하면 안 돼? 아니, 아빠는 왜 그거 어디다 쓰려고 다 모아두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 이고지고 갈 것도 아닌데. 아빠 혹시 오빠 결혼했으니까 거기다가 다 넘겨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아빠 진짜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야, 네가 뭘 했다고 그걸 받아간다는 거냐? 아주 그냥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일하고 있으면서 넌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해, 취업도 안 해. 맨날 집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집도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나가고 다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하고 생활비도 따로 받아서 쓰고 너 뭐 하는 거냐? 하는 거 하나 있으면서라도 말하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아버지 재산 노리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런 오빠는 뭐 한 거나 있어? 말만 그러지. 다 언니한테 맡겨놓고서는 매번 언니나 애들 데리고 아빠 보러 오지. 오빠는 집에 온 적도 별로 없잖아. 웃겨 정말. 오빠나 나나 뭐가 다른데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나는 고작 생활비지만 오빠는 사업한다며 나보다 훨씬 큰 돈 받았잖아. 그걸로 따지면 오빠는 더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빠? 구닥다리처럼 장남이라고 모두 다 넘겨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이고, 둘 다 좀 잘 좀 들어. 내가 정말 서윤이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너희 둘 다 언제 철들래? 내가 아무리 정신없이 키웠다지만 오냐오냐 해서 키웠더니 아직도 이 모양이냐? 어찌 돼서 지금까지도 철들지 않은 거냐? 내가 소연이한테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다. 너희 그런 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가버리고 나면 싸웠던 거 후회되지 않겠어? 몇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시부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 읽어낸 것들이었죠.
그렇게 읽어낸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나 몇백억이라는 큰 자산이 되었고, 시부가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재산을 시도 때도 없이 노리는 것이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시도 때도 없이 원했어요. 시부는 엄마 없이 큰 자식들이 안쓰럽고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하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때처럼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계셨죠. 끝을 모르던 지원도 한계에 임박하게 되면서 시부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는 남편과 신우 모두 시부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에도 잘 오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죠. 오히려 며느리인 제가 더 시부를 많이 만나는 지경까지 될 정도였어요. 시부가 사업을 정리할 즈음 건강이 매우 약해지셨어요. 저는 시부의 건강에 염려되어 남편에게 먼저 합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다며 싫어할 줄 알았던 남편은 웬일인지 너무나 좋아하면서 찬성한다고 했어요. 여보, 잠깐 나랑 좀 얘기해. 이번에 아버님 뵈러 다녀오니까 너무 기력이 약해지시고 기운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 사는 건 어때? 아이들한테 슬쩍 말해보니 다들 괜찮다고 말하더라고.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서 잘 챙겨 드시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챙겨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 정말? 나도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빠는 괜찮으시대? 아니, 저번에 정이 그것이 아빠 집을 노리고 있더라고. 이제 자기 집 정리하고 아빠네 집으로 들어갈까 싶다고 하면서. 걔 아빠한테 남은 집 그거 노리는 거 맞는 거 같지? 아휴,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싶더라고. 당신이 그래 준다면야 나야 너무 좋지. 동생이 들어가는 것보다야 우리가 들어가는 게 명분도 좋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모시며 살자고 하는 건데. 당신 혹시 집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짜 못났어. 당신 걱정도 안 돼? 아버님 진짜 요즘 건강 안 좋으셔. 뭘 잘 드시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쩜 지금도 집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 내가 무슨 집만 생각했겠어? 아빠 건강 생각도 당연히 했지. 그렇지만 우리가 합가하면 고생하는 건 당신이니까 내가 조심스럽다는 거지 뭐. 당연히 당신이 아빠 모시고 살아주면 집도 저절로 우리한테 올 테니까 뭐 겸사겸사 좋다 이런 말을 했던 거지. 무슨 그렇게 받아들여? 어쨌든 아빠가 괜찮다고 해도 내가 밀어붙여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어떻게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생각 좀 했다? 저는 쇠약해진 시부를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제안했던 것이었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 달랐어요. 시부가 살고 있던 집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집이었고 가정부를 두고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넓고 큰 집이었죠. 시부의 말로는 이제 남은 재산이라곤 집뿐이라고 하셨으니 남편과 신우는 그 집을 노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도 합가에 대한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댁으로 합가를 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언니 진짜 이제 작정하고 오빠 편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는 예전부터 아빠한테 지원 빵빵하게 온갖 걸 다 받고 살았는데 그 집까지 홀랑 또 가져가겠다는 거냐고요? 합가가 웬 말이에요?
아니, 전부터 아빠랑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로 합가를 해? 언니, 이것까지 욕심내지 말아요, 제발. 아가씨,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주제 넘은 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철 좀 드세요. 아버님 건강 안 좋으신 거 아시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운동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가시는 것도 힘들다고 하세요.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느라 바쁘셨는데 요즘은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실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사실들 다 알고 계세요? 아버님 이제 건강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이, 그 연세에 그 정도면 건강한 거지 뭐. 그냥 적적해서 그러신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는 좀 집에 계실 때도 됐지. 조금 쉬시면 또 전처럼 활발하게 지내실 거예요. 어쨌든 언니, 집 때문에 들어가는 거면 나 진짜 실망이에요. 언니는 아빠 재산 안 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은근 그런 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아가씨, 저 아버님 재산에 하나도 관심 없어요. 저한테 재산을 주신다고 한 적도 없고 그거 생각해서 합가하겠다고 한 거 아니고요. 아가씨 벌써 10여 년 전에 저는 부모 다 잃고 고아가 됐어요. 이제 저는 돌아갈 친정도 없고요. 솔직히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내가 못해드린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 번만 얼굴을 볼 수 있으면, 한 번만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 생각뿐이에요. 아가씨도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요. 언니, 나 아빠한테 잘해요. 그래도 딸인 내가 더 잘하겠지. 뭐 며느리가 잘하겠어요? 언니 모르게 나도 아빠한테 잘한다고요. 어쨌든 언니는 그 집에 욕심 없다는 거죠? 그 생각 변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언니 말만 믿고 있을게요. 신우이 역시 저희가 합가를 하게 되면서 시부가 살고 있는 집을 노리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했어요. 저는 남매의 그런 속내를 듣고서는 너무나 기가 차고 아버님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저처럼 나중에 돼서 후회하진 않을까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픈 그 순간에도 자식들만 생각하셨어요. 아직 철들지 않는 자식들이 언제면 철이 들까 항상 고민을 하셨죠. 합가를 하고 나서 항상 가정부가 계셔서 관리를 해오던 집안일은 제가 하나씩 다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문을 해서 먹던 반찬들도 삼시세끼를 요리하게 되었고,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면서 하루 한 끼를 같이 먹기도 힘들었고, 신우 역시 자신은 바쁘다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저와 제 아이들은 시부를 살뜰하게 챙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부 역시 저희에게 고마워하셨어요. 네가 고생이 많구나. 매일 밥 차리는 거 힘들지 않니? 밥은 가사 도우미 오라고 해서 차리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그리고 반찬도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너한테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나이 들어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나중에 사돈네에 만나게 되면 내가 너 고생시킨 거 혼나진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고맙다, 고마워.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동안 안 해드린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평생 제 곁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손이라도 많이 잡아볼 걸, 밥이라도 많이 챙겨드릴 걸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사실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후회할까봐 하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맙다. 자식들 한번 스스로 밥상 차려준 적 없는데 며느리인 네가 제일 날 생각해주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난 평생 내 자식들 안 굶기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들다니 참으로 후회가 되고 내 탓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드는구나. 우리 애들은 언제 정신을 차릴지. 아니에요. 아버님은 최선을 다해 오셨잖아요. 제가 20년간 다 봤잖아요. 자식들 힘들 때마다 아버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게 바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자식들도 그 마음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아버님께 보답해드리면서 살게요. 제가 이렇게 아버님께 하는 것도 다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은혜, 보답해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마세요. 아버님의 기력은 합가 이후로 점점 회복을 하는 듯 했습니다. 예전처럼 운동도 다니시고 지인들도 만나면서 활기를 되찾으시는 듯 했죠.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었어요. 중고등학생이었던 아이들도 모두 성인이 되면서 저는 24년차 주부가 되었죠. 이제는 평온한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아버님의 말기암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3개월에 시한부를 받게 되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절망했죠. 거기에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시부를 간병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상간녀와 미래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전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전 아버님이 충격받으실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 아버님께 들키지 않게 당분간 자중하라고 당부했어요. 나 당신 외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어떻게 집까지 그 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여자를 만나고 다녀? 당신 아버님 말기암인 거 모르고 있어? 그 사실 알면 아버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생각조차 못했어? 당신 그 여자랑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내가 이혼해 줄 테니. 근데 지금은 안 돼. 아버님 3개월 남으셨어. 그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자중해. 당신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알겠어. 그 여자 내가 정리할게. 그냥 사업자 만나다가 잠시 그런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야. 예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얽혀있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정리를 못한 것뿐이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당신이 짓거리는 말이 뭔지 상관없어. 그동안 내내 밖에서만 지냈던 이유가 이거였니? 당신이란 사람 더 이상 구제해줄 생각조차 없어. 그렇지만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아버님께 끝까지 상처드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 제발 조금이라도 당신이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고 싶다면 지금 이 사실 아버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알았어? 알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그동안 아버지 모시고 사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 아버지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말 안 하시는 거지?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아버지 재산 다 처분한 거 아니더라고. 집뿐만 아니라 아직도 재산에 거의 200억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으셨어? 나한테는 말 안 하셔서 당신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 끝까지 재산 타령이냐? 정말 질린다 진짜. 아버님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 듣지 않았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산 타령하고 있다니. 당신 정말 언제쯤 철이 들 거야? 나중에 아버님 가시고 나면 그때 돼서 후회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는 거야? 외도하더니만 머리도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미친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고. 남편의 외도가 발각된 그 순간까지도 철이 없었어요. 외도가 발각되고 난 후에 저에게는 미안하다며 빌었지만 재산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죠. 저는 지금 당장 남편과 정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차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얼마 뒤 시부는 3개월이라는 시간조차 다 채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철없던 시누이는 아버지의 죽음에 자신의 불효를 후회했어요. 제가 간병을 할 때부터 신우는 그동안의 과오를 뉘우치고 매일같이 시부를 만나러 오기도 했죠. 남편 역시 매일 시부를 간병하러 왔어요. 날이 갈수록 야이어가는 신우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철이 들었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반갑지 않은 손님이 불쑥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이 만나고 있는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는 온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우 씨, 와이프분 맞으시죠? 안 그래도 몇 번 만나볼까 생각했었는데 상황이라 못 만났어요. 뭐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만나게 되었네요. 아시겠지만 저 장우 씨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저희 만나고 있다는 거 아신다고 들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가셨으니 정리를 빨리 해야 하지 않겠어요? 끝나고 만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소송하면 피차 피곤하니까 오고 가는 동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죠. 장우 씨한테 말하니까 우물쭈물하길래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찾아와? 당장 나가. 지금 상 중인 거 안 보여? 할 말 있으면 상 다 끝나고 말해. 당신이랑 여기서 소란 피울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그리고 저 사람이랑 만났던 말던 이제 상관없어. 내가 헤어질 거니까.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근데 그 값은 꼭 치러야 할 거야. 돈이라고 했지? 돈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니 기다려. 참나. 굉장히 무섭네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차피 손해볼 건 없으니까. 당신이 빨리 그 자리에서 비켜주면 나야 좋지. 지금까지 전업주부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있겠어. 애들도 다 컸겠다. 몇 분 지어주면 되잖아요? 얼마 필요한데요? 한 1억이면 되겠어요? 그거면 당신 한 거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겠어요? 유산으로 받는 건 재산 분할에 포함 안 되는 건 아시죠? 아, 그걸 아직 못 봤나? 장우 씨 아버지 임종 전에 유언 영상 남긴 건 알고 있어요? 애틋한 며느리라면서 그건 또 못 봤나 보네. 장우 씨한테 임종 전에 영상 촬영했다고 보낸 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까 헤어져 준다고 했죠? 서류 정리야 나중에 차차 하고 유언에는 당신 몫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다고?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아버님 재산이 왜 남편한테 다 준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뭔가 착각했나 본데
아버님이 영상 그렇게 남겼을 리가 없어. 거봐, 장우씨. 이러고도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한 거야? 재산 노리고 모신 거 맞다니까 그러네. 장우씨 진짜 순진했네. 그런 거 아니라고, 당신 그런 거 원해서 아버지 모시고 산 거 아니라고 하도 감싸서 나도 의아했는데 이거 봐. 역시나 그래서 모시고 산 거라니까. 못 믿겠으면 이거 영상 봐요. 여기 다 남겨져 있으니까. 상간녀는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영상을 틀었어요. 화들짝 놀라며 말리려는 남편을 제지하고서 영상을 보니 분명히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야인 얼굴로 한참을 카메라를 응시하시다가 어렵게 말을 시작하셨죠. 영상을 찍은 날짜, 증인들까지 차분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유산 상속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모든 재산은 첫째 아들인 장우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둘째 딸 정희에게는 내 집을 유산으로 남기겠으니 그렇게 알거라. 이렇게 유산 정리를 할 테니까 내가 죽거들랑 이 영상으로 나누면 되겠지? 부디 유산으로 다투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단 장우야, 너 나랑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이렇게 유언해 주는 건 네가 약속을 지켰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알고 있니? 너 지금 만나는 애 정리해야 할 거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만나고 있다면 이 모든 재산 소연이한테 남길 거야. 아마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겠지. 여기 있는 증인들이 내 유언의 증인들이니 그때 돼서 다른 말 해서는 안 될 거야. 이게 뭐야? 장우씨, 이게 뭐야? 뒷말은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나랑 정리를 해야 재산을 받을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장우씨도 다 알고 있었어? 아니,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그리고 이거 꼭 지켜야 하는 거야? 아니지? 아니, 아버님이 당신한테 재산 다 준다고 유언했잖아.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운 거야?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발 나가서 다시 얘기하자. 정말. 아까부터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왜 듣질 않아서 이 난리야? 앞뒤 없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다. 그만하자. 나 당신이랑도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아버지랑 뭐 약속한 거야? 무슨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 200억 받는다며. 200억 받을 수 있다며. 그거 다 받고 나 당신 옆자리 차지하게 해준다며.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지가지하네 정말. 여보세요? 지금 여기 장례식장이고 상중이에요. 어디서 교양업계 찾아와가지고 이따위 무례를 범해?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부릴 테니 당장 꺼져. 내가 말했지? 당신 돈으로 안 끝날 거라고. 상간녀는 시부의 영상 뒷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는지 장례식장 안에서 들리는 시부의 유언을 보고 무척이나 놀란 모습이었어요. 망연자실에 있던 남편이 상간녀에게 헤어짐을 고하자 상간녀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선 나가버렸죠. 그런 두 사람을 잡을 힘도 없이 저는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나서 만난 남편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알고 봤더니 시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돌아가시기 전에 아셨어요. 남편에게 정리를 하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었대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저와 당장 헤어지라고 말을 하셨고
모든 재산은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선언하셨지만 남편이 상간녀와 정리를 하겠노라며 기회를 달라고 몇 날 며칠을 울며불며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의 조건은 상간녀를 정리하고 저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는 것이었지만 남편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영상을 받아보고 뒷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상간녀가 남편에게 전달된 영상을 보고는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틀어버렸던 것이었죠. 시부의 유언대로 저는 모든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의 유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과 신우는 이미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한 공증으로 유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유언 당시 계셨던 증인분들 중에서는 공증 절차도 진행하신 변호사셨기 때문에 절차는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신우도 결국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도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던 것이겠죠. 전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이었던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너무나 후회한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용서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남편은 재결합을 바라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는 남편과의 재결합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아버님이 떠나신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아직까지 아버님 물건을 다 정리하지 못했었는데 아버님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때 당시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애틋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희 부모님과 아버님은 그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이 따르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게에 전 남편이 다녀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직원들이 저희 대신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했었는데 그때 전 남편이 육회집에 왔었고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가게에 있었다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겠지만 없는 사이에 들어왔던 거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다시 가게를 나왔을 때 전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도 당황스러운데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육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며칠 동안 죽다 살아났다며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면서 1,500만 원을 청구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놀란 저는 식중독에 걸린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었고 전 남편이 제가 이 식당의 사장이라는 걸 식당 내부에 걸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저에게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려는 행동 같아 보였어요. 전 남편과는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폐업하게 만들겠다면서 손을 올리려던 그 순간 남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과거의 전 남편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술을 진탕 먹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결혼 이후 남편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오던 저는 함께 살아오면서 점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도 술에 취해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 실망스러워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했는데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편이 저에게 손을 올리려 휘둘렀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라서 피할 수는 있었지만 저를 노려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던 그 눈빛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술도 많이 마시지만 난폭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저에게 손을 올린 이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었다 해도 아내에게 손을 올렸다는 건 확실하게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다면 갈라서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전날에 먹었던 술 때문에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저도 출근을 해야 돼서 남편을 계속 깨웠지만 일어나지 못하길래 실망스러운 모습에 짜증이 확 밀려온 저는 찬물을 냅다 들이부으려 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확인해 보니 사장님으로 저장이 되어 있길래 일단 받게 되었죠. 안 팀장,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어디쯤 왔어? 거의 다 온 거야? 아, 왜 말이 없어? 설마 또 시작이야? 결혼하고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만 그 버릇 또 나오는 거야? 나니가 불쌍해서 계속 데리고 있었지만 책임감 없이 다닌다면 나도 월급 주는 게 아까워서 더는 안 팀장과 함께 할 수가 없겠네. 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계속 깨우고 있긴 한데 어제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이라 깨어나는 대로 회사로 바로 보낼게요. 재수씨?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안 팀장 그놈 재수씨 만나고 나서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재벌은 난 못 준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 저러는 거 보면 그놈은 그 버릇 절대 못 고쳐요. 재수씨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더 피해보기 전에 웬만하면 정리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시간 지나면 정신 차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간 시간만 버리고 후회만 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놈이 하도 불쌍해서 여태껏 데리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내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 보면 걔는 글러먹었어요. 그놈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아세요? 술만 먹으면 개가 돼서 물건 때려 부수는 건 기본이고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 붙으면 그게 여자라고 해도 주먹부터 올렸어요. 그놈이 언제 또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재수씨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여동생이 있어서 동생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결혼 생활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그리고 그놈한테 오늘부로 회사에 안 나와도 된다고 전달해 주세요. 저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과 통화 후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과거의 행동을 듣게 되었고 손버릇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날의 남편이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던 행동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더해 퇴사 처리까지 되어버렸으니 저도 더 이상은 화를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부으려 했던 찬물을 남편의 얼굴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고 찬물을 뒤집어 쓰게 되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욕을 하며 화를 냈어요. 회사 출근 안 할 거야? 언제까지 퍼질러 자고 있을 건데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회사에까지 피해를 주는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사장님이 전화하셔서 더는 못 봐주겠다고 퇴사 처리까지 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어. 그리고 술을 먹어도 곱게 먹어야지. 나한테 손까지 올리려 했던 거 기억 안 나? 나 방금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들었거든? 다른 건 몰라도 여자한테 손을 올리려는 건 우리 관계에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야. 어제 나한테 손을 올렸던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 안 그래? 나도 어제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 좀 하다 보니까 술을 좀 과하게 먹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1년간 같이 지내왔으니까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나도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어제 잠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전에는 실수한 적 없었잖아. 사장님한테는 내가 가서 얘기 좀 잘해볼게. 그래도 내가 그 회사에 다닌 지 벌써 7년이나 됐는데 쉽게 퇴사 처리하진 못할 거야. 서둘러 준비해서 나갈게. 사장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어. 더 이상 봐줄 수 없대. 당신이 일하던 자리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있나 봐. 그리고 나도 당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 아침부터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앞으로 잘한다고 하잖아. 이 사장은 내가 이러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남편은 회사 일부터 급하게 정리하고 오겠다면서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며 대충 옷을 갈아입은 뒤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저도 그제야 출근을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던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퇴근하고 들어와야 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길래 그때부터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침에 심각하게 대화를 했으면 반성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또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왔길래 더 이상 믿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놈이 저를 보자마자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는지 저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내가 어느 정도 맞춰주고 사니까 내가 아주 우스워 보이지? 내가 술 마시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회사에 찾아가 사장님한테 좋게 해결하자고 부탁했는데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주더라고. 7년을 밑에서 개같이 일해줬는데 술 좀 먹고 늦은 거 가지고 나를 내치고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을 앉혀?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술을 안 먹고 제정신으로 있겠냐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는데 오늘만큼은 당신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사장님이 잘못한 줄 알겠네. 네가 그동안 보인 행실이 얼마나 개차반이었으면 퇴사 처리를 했겠어. 사장님이 불쌍해서 데리고 있어준 거라던데? 일자리를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똑바로 행동할 생각을 해야지.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얘기하더니 아주 꼴 좋다. 어차피 나도 너랑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해도 일단 나와 먼저 대화를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신 차리고 오늘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게끔 행동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새벽 4시가 다 되어서 들어온 당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가 그려지지도 않아. 그냥 앞이 캄캄한 암흑 같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우리 여기까지만 해. 네가 뭔데 그런 결정을 내려?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어? 오늘 같은 날은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냐? 눈 돌아버리는 거 보고 싶어? 왜? 술도 먹었고 기분도 안 좋은데 내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화가 많이 났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어제처럼 내 얼굴에 또다시 손을 올리려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죄다 주워들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집어 던져버렸어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는데 남편은 더욱더 난리를 쳤어요. 망치로 문을 때려 부순 뒤 방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경찰서에 신고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남편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경찰이 왔을 땐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보니 병원에 있더라고요. 희미하게 눈을 떴는데 양가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렸고
제가 왜 병원에 누워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딸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얼마나 세게 우려쳤으면 정신을 잃어서 병원까지 왔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제 아들에게 대충 들어보니까 며느리도 잘한 게 없더구먼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대사 처리가 되니까 그게 마음 아파서 술 좀 마신 거 가지고 엄청 닥달했었다는데요. 그런 성격의 며느리였으면 애초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봤으면 일단 위로부터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전에 행실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잘린 거라는 둥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죠. 저는 맞을 짓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내 딸을 데려가기로 했으면 그만큼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술 퍼먹고 저주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 되겠구만. 양가 부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게 되는 일까지 생겨버리게 되자 저에게 해를 가한 그놈을 절대로 선처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린 뒤 그만하라고 힘겹게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충 합의하고 끝내자면서 엄마를 뿌리치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 너한테도 아예 잘못이 없는 건 아니잖아. 내 아들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으니까 지금 그 꼴을 당한 건데 왜 내 아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니?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최대한 좋게 합의 보고 끝내는 걸로 하자. 병원비랑 이용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조용히 갈라서면 되잖아.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나 보네.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대충 합의 보고 끝내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아들이 나를 속이고 결혼까지 한 건데 뭘 잘못했다는 거야? 술 처먹고 여자에게 손을 올리는 게 맞는 거야? 당신들이야말로 우리 가족을 속이고 그놈과 결혼하게 만든 거 아니야? 여자한테 손버릇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 이런 사실 숨기고 결혼시킨 거 사기 결혼에 성립이 되는 거 알고 있지? 합의? 웃기지 마. 나는 그 자식 콩밥 먹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우리는 변호사 선임 안 하니? 사기 결혼이라고? 우리야말로 사기를 당한 거지. 조신한 척하면서 평생 내 아들과 잘 살겠다고 데려갔으면 잘못을 했어도 이해해줘야 되는 건데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우리가 가해자라고? 네가 애초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내 아들 너한테 주지도 않았어. 너 지금 병원에 입원한 것도 꾀병 아니야? 일부러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갈 생각 아니냐고? 지금 환자인 내 딸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달린 입이라고 말을 막 하네. 우리는 절대로 합의 같은 거 없고 무조건 법적 대응할 거니까 당장 나가. 엄마가 시모를 가로막은 뒤 당장 병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엄마를 밀친 뒤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면서 삿대질을 해댔어요. 합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무서운 눈빛으로 저에게 협박하길래 삿대질하는 손가락을 콱 깨물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개가 됐다면서 저에게 물린 손가락을 빼내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그럴 때마다 더 세게 물어버렸어요.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지만 그 인간 때문에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저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에 화가 나 시모의 손가락을 물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간호사들까지 모여서 시모와 저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고 시모는 손을 움켜쥐며 병실을 뒹굴었어요. 아쉽게도 약간의 상처만 났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선 당연히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았지만 그건 저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고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애가 없다는 게 다행이긴 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2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됐을 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게 해준 한 사람을 만나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할 만큼 저에게는 매일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까지 둘 낳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한국 땅덩어리가 좁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 많은 인구 속에서 또다시 마주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죠. 그것도 하필 저희 부부가 식당을 비운 사이 전 남편이 왔던 거였고 저희 가족 사진이 카운터에 걸려 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는 남편과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자리에서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장사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 적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누구나 힘든 시간들은 있지만 그래도 자리가 잡히니 저희 가족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전 남편이 저희 부부가 없을 때 육회를 먹고 돌아간 뒤 식중독에 걸렸다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을 땐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육회집이다 보니까 위생 관련해서는 철저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전 남편이 육회를 먹었을 때 다른 손님들도 상당히 많이 다녀갔었는데 조금도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은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 남편이 제가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고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걸 보고 돈을 뜯어내려고 계획한 걸로 보였어요. 그럼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내가 먹은 것만 문제가 됐겠지. 소주 한 잔 생각나서 오래간만에 육회집에 들렀는데 네가 사장이었냐? 너 때문에 내가 1년 6개월 징역살이 한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 성격 모르는 거 아니지? 그때 여기서 육회 먹은 것 말곤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다고. 식중독 때문에 며칠간 고생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1,500만 원도 싸게 해준 거야. 앞으로 여기에서 장사 못하게 깽판 한번 쳐볼까? 내가 입 한번 놀리는 순간 여기 식당은 폐업이야. 좋게 말할 때 내가 청구한 위자료 당장 토해내. 장사 그만하기 싫으면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네 놈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도 징역 살다 오면 정신 차리고 살 줄 알았는데 다른 가게에서도 이런 식으로 돈 뜯어먹고 살고 있었냐? 너한테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고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우리 식당에서 먹은 육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서 다시 찾아와.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볼게. 이딴 의료 내역서 가지고 찾아오면 너한테 뭐라도 떨어질 줄 알았냐? 어느 누가 정신 나갔다고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줘.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그만 나가지. 말로 해선 안 되겠구만. 너 오늘 장사 다 한 줄 알아? 원하는 조건 맞춰주지 않으면 너 이 가게 망하게 한다고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전 남편은 제 얼굴을 청구서로 후려친 뒤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면서 홀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 전부를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보다 지금 이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미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지 10년 전보다 얼굴 상태도 안 좋아 보였고 옷차림 또한 지저분한 게 언제 씻었는지 모를 정도로 위생 또한 상당히 안 좋아 보였어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식당 CCTV에 전부 녹화가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식당 내부를 전부 다 때려 부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전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치던 전 남편은 거칠게 숨을 고르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식당 안으로 들어온 남편이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난장판이 되어버린 식당을 한번 훑어보더니 전 남편에게 달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나 기억 안 나냐? 얘 봐라.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네? 8년 전에 그 일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너는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내 눈 똑바로 봐봐. 야, 나는 아직까지 너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 안상태. 내가 처음 오픈한 가게에 와서 결국 폐업까지 하게 만든 개 같은 놈.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나는 오늘 그쪽을 처음 보는데 나 때문에 폐업이 되거나 장사가 안 된 식당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네가 그때 내 식당에서 밥 먹고 간 뒤로 식중독에 걸렸다며 위자료 청구했었잖아. 나는 그때도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좋게 넘어가려 했었어. 병원에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는데도 행설수설하면서 무조건 돈부터 요구하길래 그냥 내쫓아버렸는데 그날이 있고 난 이후 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는 소문이 퍼졌고 동네 카페에까지 안 좋게 소문이 퍼지면서 내 식당엔 위기가 찾아와 거짓 소문이라고 해명글까지 올리며 노력을 했지만 한번 생긴 불씨는 결국 폐업까지 가게 만들었어. 나는 그때 우리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복통 유발되었다는 진단서에 적혀있는 이름 석자 안상태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너는 내 인생을 망쳐놓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냐? 너 오늘 잘 걸렸다. 남편의 과거에 대해 그날 처음 들었는데 전 남편과 지금 현재 남편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저 또한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사이 경찰들이 들어와 겨우 중재를 시켰고 전 남편이 저희 가게로 찾아와 행패 부린 거에 대해선 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전 남편에 대해 경찰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저희 식당 말고도 다른 식당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피해받던 식당 사장님들을 한데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닌 두 번 다시 사회에 발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합의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소송을 받게 된 전 남편은 징역살이는 하고 싶지 않았는지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것 또한 가식인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다른 사장님들 또한 조금의 선처도 없이 합의는 하지 않았고 결국 전 남편은 이 문제로 2년 동안 징역살이를 다시 하게 되었네요.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전 시부는 현재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계시고 전 시모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일당직으로 건설 현장을 전전하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네요. 만약 제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저 또한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인생을 종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징역을 살고 나온다 해도 그놈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에 나올 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하나뿐인 배필을 만들 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 집안 사람들과 최근에 엮이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또다시 마주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3년 전에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 형님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남편의 직업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전기 일을 했었는데 20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꾸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한식 식당을 운영하셔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였어요. 그때 당시 한창 바쁠 점심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전체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려서 정전인 줄 알았는데 저희 식당만 전원이 내려가고 다른 건물들은 멀쩡해서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원이 떨어졌던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었고 도움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전기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빠에게 여쭤본 뒤에 전기실로 처음 본 사람을 안내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남편과 첫 만남이었고 연인 사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저희 식당에 문제가 생겼던 건 전기를 사용하는 양에 비해 차단기 용량이 현저히 떨어져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메인 차단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침착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동료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차단기 하나를 구해오라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끝나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에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해 주셨었죠. 알고 보니 그날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나온 거였고 저희 동네 근처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었었죠. 남편은 저희 식당에 자주 왔었어요. 알고 보니 현장이 가까웠었고 부모님께서 만드시는 음식이 그 사람의 입맛에 맞았는지 얼굴 보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죠. 첫 만남이 너무 강렬했던 건지 자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저에게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부모님 식당을 고정으로 이용하던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몇 번 만나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첫 만남 때 이미 좋은 인상으로 각인이 되어 버렸고 꽤 오랜 시간 식당에 방문을 했던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결혼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그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항상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은 되었었지만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끝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일사천리로 부부관계로 이어졌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숨기고 있었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엄청난 배신으로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현장들을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며 일을 했었는데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큰 단점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하는 느낌으로 출발했었는데 저녁 늦게 도착한 저는 남편이 지내고 있는 숙소 쪽으로 걸어가면서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내던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너무 놀라 급하게 몸을 숨긴 뒤 남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찰싹 붙어서는 어디론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도착한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그동안 함께 일을 해오던 팀원들도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데 인원수에 맞춰 여자 한 명씩 품에 끼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눈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진한 접촉을 하는 팀원도 있었죠.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을 믿기 어려울 만큼 팀원들 사이에 껴있던 남편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라 숨이 가빠올 정도였어요. 남편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여자에게 거침없는 접촉을 하고 있었고 뭐가 그리 좋은지 맥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고생하는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려고 온 것뿐이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된 터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저런 더러운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역겨워 화장실로 들어가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들과 그 생활들이 익숙해 보이던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해 놓기 위해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들을 전부 핸드폰 안에 담았습니다. 너무 크게 실망을 했는지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 몸을 돌리는 순간 팀원 중 한 분이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났지만 건물을 나와 택시에 올라타 서둘러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전화를 받아봤자 거짓된 변명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리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상태로 되돌아온 저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어요.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제가 알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모든 상황들을 해명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제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려고 하길래 너무 큰 배신감에 제 손은 남편의 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모습이 가식처럼 보였죠. 용서?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당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부 다 목격했는데 지금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팀원들과 술 먹고 노래방 가면 여자들 불러서 노는 게 일상이었던 거잖아. 내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더는 당신과 같이 못 살아. 그건 그냥 내 팀원들 사기 좀 올려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정기일이 얼마나 고된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라고 여자 좀 불렀어. 당신이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팀장이면 팀원들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내 돈 들여가면서 팀원들 스트레스 풀게 해주는 건데 나는 그 자리에서 목석처럼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분위기도 좀 맞춰줘야 하니까 함께 했던 것 뿐이야. 아주 잠깐 몇 시간만 즐기는 자리인 것 뿐이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나는 오직 당신 하나뿐이고 일로 우리 관계가 멈춰지는 건 싫다고. 그럼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런 식으로 놀아야만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나랑 만나기 전부터 그래 왔다는 건데 내가 몰랐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팀원분들 중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진 분들도 있지 않아? 그분들 와이프는 자기 남편이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면서 여기저기 접촉하는 거 알고 있대? 내가 직접 연락처 알아내서 물어볼까? 총각이면 몰라.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으면 그런 자리는 알아서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총각들과 똑같이 놀 수가 있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했겠어? 당신이 너무 순수해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은데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니까. 비즈니스잖아. 지금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팀원들 부리는데도 어렵지 않다고. 원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어. 나는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팀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즐기고 있던 건 당신 아니야? 눈빛 자체가 달랐는데 어디서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그럼 내가 돈 내는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야?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다 업무의 연장선이고 사람들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주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짐을 챙겼고 남편은 그런 저를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만 강하게 뿌리친 뒤 집 밖을 뛰쳐나오게 되었죠.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부모님께서는 많이 실망하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온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은 저와 이혼할 수 없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이혼을 결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저와 대화를 원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의 실수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남자들이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나도 좀 불편하구나. 네가 연락 한 통 없이 불쑥 찾아갔었다며.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너희들 사이는 지금도 깨가 쏟아졌을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만드는 거니? 남자들이 하는 일에는 참견하는 게 아니란다. 제가 이 사람과 이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께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 증거물을 좀 가져왔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실 텐데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처음 본 여자와 찰싹 붙어서 걸어가는 모습만 봐서 너무 충격을 받아 그 뒤만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보니까 남편이 왜 그 여자와 단둘이 걸어가고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방 건물 앞에 몇 개 호텔이 있던 게 기억이 나서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날 이 사람을 목격했을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몇 군데의 호텔에 들어가 관계자분께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해 봤거든요. 정말 아니길 간절히 바랐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 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여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아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벌써 영상 속의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게 찍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눈을 감아줄 수가 있겠어요? 직업상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적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옮겨 다닐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활했을 것 같은데요. 동서,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진정하는 게 좋겠어. 남자들이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라고. 서방님이 뭐라고 했어? 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거라잖아. 당근을 줘야 채찍을 휘두를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서방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줄 수 있겠어? 리더라고 모든 걸 속으로만 삭히고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 서방님도 사람이야. 똑같이 힘든 입장이라고. 남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서방님은 안 놀고 싶었겠어? 동서가 두 눈으로 안 봐도 될 일을 연락도 없이 몰래 가는 바람에 보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동서한테도 잘못이 없다곤 할 수 없는 거야. 서방님이 다른 여자들한테 몸은 좋겠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 우리 더는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동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흠집 하나 없는 건 아니잖아. 남자들은 다 그래. 원래 우리 그이도 지금 해외 출장 떠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는지 나도 그건 알 수 없잖아.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라고. 결혼했으면 서로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면 끝까지 믿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둘이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이혼이야? 그럼 형님은 아주버님이 해외 출장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 생활을 해도 다 이해해 준다는 거네요. 그럼 형님이나 그렇게 천년만년 이해하고 사세요. 지금 제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달라요. 형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나머지 작성하고 내일 법원으로 나와. 별것도 없는 집안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고 있네. 동서는 서방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안 만났어? 그동안 살면서 혼전순결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할 것 다 해왔었으면서 엄청 순결한 척 한다? 보면 동서 같은 여자들이 나중에 더 바람 피우고 남자에게 환장하던데? 시모도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지만 형님은 상상 이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보여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준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끝내긴 했었지만 저는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온갖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으면서 저에게 끝까지 상처를 주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좋지 않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었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동안 전 시댁 식구들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잊혀갈 때쯤 어느 날 제 눈앞에 반갑지 않은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 형님이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 식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미화복을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던 터라 꼴이 말이 아니었었죠. 항상 식당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오시는 손님들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주변 청소는 한가해질 때면 습관처럼 해오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전 형님이 보게 되었고 함께 걷고 있던 일행들에게 제가 듣지 못하게 수군거리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 형님이 저를 보며 걸어오더니 비웃으면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 아직도 이런 미화복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딱 꼴을 보니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로 지내왔었나 봐. 예나 지금이나 넌 그 옷이 딱이다 딱. 서방님과 이혼해준 덕분에 지금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 아이까지 생겨서 집안에 경사가 났다니까.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대기업 여자라고. 내가 최근에 여기 근처에 이비인후과를 개원했거든. 우리 그이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괜찮은 위치에 하나 차려줬는데 어디 불편한 곳 있으면 한번 찾아와. 이쪽 지역에는 너처럼 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환자가 끊임없이 있더라고.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금 나보고 천하다고 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천하다는 건데요? 그럼 그쪽은 의사라서 양반이라는 건가요? 겉모습이 의사면 뭐예요? 입이 상스러워서 신분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미아복을 입고 청소하면 천한 거고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양반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걸 따지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비키죠.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돼서 서둘러 청소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식당은 오지 마세요. 전영님은 제가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옆에 같이 있던 일행들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더니 저를 밀치면서 입고 있던 미화복을 붙잡아 강하게 넘어뜨렸어요. 제가 눈을 치켜뜨고 전영님을 노려보는 순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도 과거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뺨을 올리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전영님에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나게 되자 부모님께서 밖으로 나오셨고 엄마는 전영님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서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게 되자 전영님은 저희 가족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도착한 외제차 차량에서 내린 한 사람은 3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할 때 잠깐 뵀었던 시숙이었습니다. 전영님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희 가족을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 시숙에게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숙의 손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전형님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면서 병원문 닫기 싫으면 저에게 싹싹 빌라고 제가 아닌 전형님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숙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한 형님은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해 결국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시숙이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아? 이 사진을 보고도 너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건 아니지? 설마 당신 나 지금 미행한 거야?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기로 했었잖아.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여긴 그냥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게 된 곳이라고. 네가 지금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진을 들고 있으면 어디까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진 속의 남자를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봤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제대로 답을 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 세상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줄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안 돼? 나 의사야. 동네 창피하게 이럴 거냐고. 의사면 뭐해?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개원한 그 병원 건물 주인이 누군지는 알기나 해? 저기 재수 씨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라고. 뭐라고? 내가 지금 개원한 병원이 저분의 소유로 된 건물이라고? 말도 안 돼. 이깟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어? 그 건물이 얼마나 큰데?
당신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꼴을 봐봐. 절대로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누가 봐도 입에 겨우 풀칠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사과하길 바라기라도 하는 거야? 의사인 내가 이런 하찮은 인간들한테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상황 파악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까지 갔어?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 순간 앞으로의 인생은 끝나게 될 줄 알아. 시숙의 직업은 변호사로 거의 해외 기업들을 담당해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한번 틀어지고 나서 형님만 시댁에 왕래를 하고 시숙은 아예 시댁에 오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얼굴 뵌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처음 보게 된 모습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전 형님이 시숙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여성 전용 마사지를 받는 곳이라고 변명을 했었지만 그곳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남자와 계속 만남을 가지다가 임신을 해서 그 남자와 함께 산부인과를 들어가게 되었고 변호사인 시숙이 전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뒷조사를 하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과거에 저한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했던 전 형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와서 전 남편을 이해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건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아빠는 시숙을 결혼식 날 때 아주 잠깐 인사만 하게 된 터라 얼굴을 자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시숙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형님과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저희 뒤에 계신 부모님을 보고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는 계약 기간까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등을 돌려 버리셨어요. 당황한 전 형님은 저희 가족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잡을 수는 없었죠. 거기에다가 시숙 또한 전 형님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진 뒤 뱃속에 있는 아이나 잘 키우라면서 그동안 형님이 가졌던 모든 걸 다 빼앗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형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고 끝내 이혼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죠. 현재 이혼 문제로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숙은 저희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시숙 이름으로 계약한 병원까지 빼버리려고 준비 중인 상태라 전 형님은 발만 구르고 있는 중이죠. 시숙이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압박을 했는지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얼마 전에 저희 식당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전 형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형님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전 남편이 전기 공사를 하다가 안전부주의로 감전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잘 살 것처럼 떵떵거리던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그 사람과 결혼한 아내분과 아이가 참 불쌍하더군요. 그 집안 사람들의 지저분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인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 형님의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전영님이 활개치고 다니는 걸 또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잖아요. 전영님 또한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거라 생각해 저희가 받은 상처와 영업 방해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